되는데 CC를 놔야 되는데 CC도 못하시고 특강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엄기훈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대학원 정치학과 BK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 특강은 저희 정치학과 BK하고 영어영문학과 BK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동석 교수님 잠깐 댓글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시리즈고요. 첫 번째 시리즈는 소위 그 LLM 모델 또는 챗 GPT를 많이 알려져 있죠. 챗 GPT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이 밑에 창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창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사분께서는 주영주, 즉 KT의 전임 연구원이시고요. 저한테 이름을 보냈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 AI2X 랩, 네, 거기 리서처, AI 리서처로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된 것이 유튜브 저희 사회과학 기초대학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따라가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또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 발표를 진행할 주영주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의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그 처음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프롬프팅이 무엇인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롬프트를 디자인할 때 일반적인 팁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프롬프트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한 그 실질적인 어떤 최신 테크닉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팩슈얼리티나 아니면 바이어스 같은 측면에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자연어 생성이라는 그 작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연어 생성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어떤 랭귀지 모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전달하는, 생성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어 생성의 결과물로는 소설이나 대화, 산문, 시, 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챗봇의 형태로 이 LLM에 접근하시기가 용이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언어 모델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문맥으로 해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 구성 요소를 예측하거나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란 글자, 형태소, 단어, 문장, 문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 모델의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딥러닝을 이용한 이라고 하는
어떤 구문을 작성을 했을 때 구글 검색 엔진에서는 그 이후에 뭐 부동산 가격 지수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어 처리 입문이라든지 이 구문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올 것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제시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게 어떤 랭귀지 모델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 중 하나로는 그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챗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GPT는 일단 GPT라고 하는 모델의 기본을 그 어떤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GP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의 구조나 뭐 손실함수 이런 것까지 오늘 다루진 않을 텐데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GPT 시리즈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어떤 인공신경망 구조의 디코더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일단 간략히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디코더 구조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사용자 입력 그런 게 어떤 문자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올 시퀀스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인지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주로 학습되고 그 최종적으로 인퍼런스단에 가서 사용자에게 배포되면서 어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떤 식으로 사용자와 맞닿아져 있는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인퍼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맥에서 어울리는 다음 시퀀스 정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그 성능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스테이지를 먼저 거쳤을 때 그 이후에 파인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먼저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대규모의 그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퀀스로 어떤 게 가장 올 확률이 높은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어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어휘적이나 문맥적인 그런 지식들을 인공신경망에 먼저 함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냥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 다음 단어로 뭐가 올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인튜닝을 거치는데 이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작업의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답을 잘 맞힐 수 있을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습 시 특정 작업에 적합하게 손실함수를 설계해서 이 손실이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인공신경망 안에 어떤 가중치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서 많게는 며칠이나 아니면 몇 달까지도 소모가 되는데 파인튜닝은 좀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몇 분에서 몇 시간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이상으로 더 걸리긴 하지만 프리트레이닝 대비 소모되는 시간이 훨씬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파인튜닝까지 거친 이후에 모델을 통해서 학습된 특정 작업에 대해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튜닝을 거쳐서 어떤 특정한 작업에 그 고성능을 내도록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그 맞닿아져 가면 그때 사용자가 어떤 새로운 입력을 넣었을 때 모델이 내뱉는 응답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GPT 그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프리트레이닝만 된 모델로 인퍼런스를 할 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라고 인퍼런스를 했을 때 그 작업을 잘 마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정 태스크를 잘 수행하려면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셋과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태스크에만 맞춰서 그 파인 튜닝을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좀 분류 문제에 대해서만 잘 문제를 맞히도록 모델이 학습되었으면은 그렇게 파인 튜닝된 모델은 요약을 잘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델 크기가 작다면 그걸 그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된 모델을 여러 가지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어떤 담고 있는 그 인공신경망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모델의 사이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일단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PT-1, 2 이후로 GPT-3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는 파인 튜닝 없이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 학습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인 튜닝 없이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파라미터 크기가 엄청나게 확장되었다는 점이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GPT 모델들과의 파라미터 차이는 1에서는 1억 개였고 2에서는 그 14억 개였는데 3에서는 175억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케일업을 좀 크게 하니까 모델 사이즈가 그 커졌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그 인공신경망의 그 커다란 덩치 아래에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시킴으로써 어떤 그 자연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그런 어휘적 문맥적인 지식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이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킬과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태스크 디스크립션에 대한 이해력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PT-3가 나오면서 파인 튜닝 없이도 프리트레이닝만 된 모델 가지고 인퍼런스를 수행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 고성능을 담보하게 된 상황이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GPT-3에서 그친 게 아니고 GPT 3.5나 아니면 GPT-4 같은 모델들이 좀 더 발전해서 나왔는데요. GPT-3하고 GPT 3.5의 차이가 뭐냐면 GPT-3는 일단 프리트레이닝만 마친 모델을 배포한 것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GPT 3.5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그 언어 모델한테 사용자가 질의를 할 때 사용자는 원하는 게 뭘까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방향을 개선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3.5의 학습으로는 크게 3가지 스텝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6살 아이에게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갈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가장 적절한 정답은 무엇일까를 어떤 정답으로 해서 그 파인 튜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모델한테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 모델은 일단 인공지능은 좀 본질적으로 확률에 기반해서 추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 개의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D라는 대답을 했을 때 좀 사용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 ABCD 중에서 과연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대답은 무엇일까를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정답을 미리 지어놓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더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 학습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좀 더 고도화된 학습을 수행한 게 GPT 3.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선호하는 기준이란 건 어떤 거냐면 좀 사람에게 어떤 게 유용할까?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게 더 무해할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어떤 게 더 진실할까? 뭐 이런 세 가지 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GPT 3.5에서 더 나아가서 GPT 4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3.5까지는 좀 자연어,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모델이었다면 4부터는 이미지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하나를 더 먼저 소개해드리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GPT 계열은 오픈AI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만든 것인데 이 제미나이는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조직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 제미나이도 마찬가지, GPT-4와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제공하고 사진에 대해 묘사해주라고 사용자가 질의하면 이미지와 이 텍스트에 함께 기반해서 응답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텍스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나 이미지나 스피치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을 한 후에 퀘스천 앤서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분석이라든지 정보 추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어댑테이션 될 수 있는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요새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팅의 베이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GPT와 같은 그런 언어 모델을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인간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랭귀지 모델한테 질의하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자가 이런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에 프롬프트를 질의하면 그 출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리스폰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걸 도모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깨졌는데 랭귀지 모델의 품질을 일정 수준 좌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조정함으로써 모델에게 효과적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프롬프트를 되게 모호하게 제공을 한다면 그때는 품질이 나쁜 결과물 또는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명백한 지시 또는 질문 그리고 예시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논리, 복합 추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좀 더 고도화된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모델은 이에 맞춰서 품질이 좋은 결과물 또는 답변을 내보내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효과로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발견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 도메인 지식 및 외부 도구를 통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답변 그리고 산술 추론과 같은 그런 일반적이고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로는 이 네 가지를 먼저 들 수 있는데요. 지시, 문맥, 입력 데이터, 출력 표시기입니다. 지시란 모델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특정 작업에 대한 지시문이고 문맥이란 모델이 기반하여 답변하길 원하는 외부 정보 또는 지식이고 입력 데이터란 응답을 찾고자 하는 입력 또는 질문이고 출력 표식이란 제공되길 원하는 응답의 유형 또는 형식인데 이거는 이후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반드시 프롬프트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사용자 본인이 수행하길 원하는 작업에 따라서 실제 프롬프트의 예시의 형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이 지시 하나만으로도 잘 수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히 문맥이나 입력 데이터, 출력 표시기를 덧붙이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맥이나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문 기사를 제공을 하면서 다음 신문 기사에서 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량을 지역명 강수량 형태로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달아 추출해 주세요 하고 신문 기사 콜론하고 신문 기사를 따와서 제시를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전체 블록이 프롬프트로 입력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서 지시는 이 다음 신문 기사에서부터 연달아 추출해 주세요까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력 표시기는 지역명 강수량 형태로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추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문맥이나 입력 데이터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GPT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그 질의한 형태대로 지역명 콜론하고 강수량 형태로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원활히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의도한 형태대로 추출이 잘 되었지만,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리스폰스의 형상이 잘 돌아왔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게 반복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힌트를 주듯이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많은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휘, 문맥, 데이터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시도하며 그 사용자 스스로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과 영역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반복 작업의 어떤 기반으로는 먼저 간단한 프롬프트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단순한 프롬프트에서 시작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하며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프롬프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보다는 그냥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시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또 수행하기보다는 어떤 이 커다란 하나의 작업을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간결한 하위 작업으로 쪼개어 분할 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A라는 응답이 나왔으면은 내가 원하는 건 A가 아니라 A-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좀 하위 작업으로 쪼개서 분할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프롬프트의 조건은 구체성, 단순성, 간결성입니다. 구체성, 단순성, 간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앞서서 그 랭귀지 모델과 대화하는 것이란 곧 뛰어난 조수에게 이를 위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상하면 좀 좋은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도 좀 일을 위임하려고 할 때 모호하게 일을 위임하기보다는 명백하고 구체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그런 작업으로 쪼개서 위임하면 그 좋은 품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겨냥하는 작업에 대해서 프롬프트가 더 설명적이고 자세할수록 결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더 설명적이고 자세하다는 게 어떤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너무 많이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결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모델은 부정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파에서 먹지 마라 하는 식으로 부정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식탁에서 먹어라 하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얘기하고, 뛰지 마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걸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제시를 하는 게 오히려 원하는 지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인공신경망의 형태로 모사하게 겨냥하며 인간이 구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을 수행한 인공지능,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언급하며 지시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며 지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팁 중에 마지막으로, 언어 모델이 프롬프트로 소화 가능한 문자열은 무한하지 않고 특정 길이로 한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좀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GPT 계열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프롬프트로 입력 소화 가능한 문자열의 길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요약해달라고 제시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결국에 본인이 원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단순화, 간결화한 후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 작업에 대해서는 분류라든지 뭐 요약이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태스크로 쪼개어질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명백하게 한 후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뛰어난 주수에게 위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어 처리란 인간의 언어 현상을 기계를 이용해서 묘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요약이나 번역, 정보 추출, 질문응답, 분류, 추론 이런 다양한 여기 제시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의 예시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긴 신문 기사를 요약하고 그 원하는 좀 형태로 모델이 조종되도록 좀 더 구체화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긴 신문 기사가 있을 때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에서 좀 이거를 잘 요약해줘, 그 신문 기사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위 신문 기사를 요약해줘라고 언어 모델에게 질의하면 그때는 어떤 좋은 응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응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프롬프트에 맞춰서 모델이 그 결과물을 내뱉은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 자체도 너무 길어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줘라고 이어서 질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좀 더 잘 조정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신문기사를 요약해줘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되길 원했는데 얘가 너무 길게 요약했다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질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응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영문 신문 기사가 있어서 이걸 좀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고 먼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센텐스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제시를 했을 때, 여기서는 아까까지는 그 챗GPT였는데 이번에는 제미나이 모델에 질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제시를 했음에도 좀 한국어로 제가 원하는 작업에 대해서 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번역하는 것에서도 나아가서 이 문맥을 그대로 가져가되 블랙 포인트를 이용해서 주요 정보를 간략하게 추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연이어서 원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멀티턴의 형태로도 원하는 작업을 랭귀지 모델이 응답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뛰어난 조수에게 일을 위임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위임할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명백한 지시 또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예시를 포함하고 논리 복합 추론을 유도하면서 품질이 좋은 결과물과 답변을 어떻게 하면 잘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단순화, 간결화한 후에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형태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원인이 무엇일지 분석하며 프롬프트를 개선함으로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 아까 보신 예시처럼 바로 첫 번째 턴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화하고 구체화해 나가면서 원하는 응답을 내뱉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서 실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아까 슬라이드에도 들어가 있었던 예시인데요.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중간에 위치한 소량의 부분만 따와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요약 태스크를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형상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위 신문 기사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주세요라고 챗GPT에게 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얘가 좀 너무 원하지 않을 법한 그런 너무 키워드가 아닐 법한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좀 핵심적인 것들만 한 5개 정도로 추출해 달라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이랑 컨텍스트는 위치가 상관없을까요? 인스트럭션이랑 컨텍스트는 일단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진행을 하시고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모델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롬프트의 길이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스트럭션을 먼저 배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 너무 길지 않다면 그러니까 잘리지 않을 것 같다면 인스트럭션과 컨텍스트의 위치는 무방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턴에서 기사에서 핵심이 되는 5개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흡연, 음주, 불건강한 습관, 수명, 유전자 이런 식으로 5개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출력 표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공되길 원하는 응답의 유형 또는 형식 또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개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1, 2, 3, 4, 5를 계획 문자 단위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쉼표 단위로 나누어서 연이어 나열해 주세요라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흡연, 음주, 불건강한 습관, 수명, 유전자라고 하는 게 이 내용 자체는 똑같지만 제가 제가 지시한 대로 뭐 쉼표 단위로 나누어서 연이어 나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처음에 원했던 게 이런 결과물일지라도 중간에는 그 원하는 대로 출력을 내뱉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지시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시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네, 엔지니어링을 하시면 충분히 뛰어난 조수를 함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거를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서 매일 똑같은 작업을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 들어가 있진 않긴 한데 그 API 형태로 뭐 간단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복 작업이라면은 그 API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API 코드 짜달라고 하면 짜주겠죠. API 짜주긴 하는데 아시세요? 그리고 뭐 반말이나 존댓말 상관없이 네, 지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좀 모호하게 지시해서 제가 원하는 형상의 응답이 안 나왔는데 뭐 파이썬으로 오픈AI API 호출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네, 뭐 이런 여기에서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동화하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한글을 읽을 수 있나요? 네, 이 챗GPT는 일단 한글 컴퓨터, 한글 문서. 안 되는. PDF로 가요. PDF까지 해가지고 한글은 안 돼요. 저도 막 그런 외부 문서? 그러니까 뭐 HWP 이런 문서에 기반해서 작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4.0 쓰는데 안 됩니다. 네, 한글은 한글은 안 돼요. 네, 이미지만. 텍스트는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습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은 유튜브 네. 유튜브 되면 죄송해요. 유튜브 URL 보내서 요약해 줘야 좀 재밌는. 네. 이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팅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런 테크닉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지시에서 더 나아가서 언어 모델이 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언어 모델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롬프팅 기법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섹션을 통해서 소개할 프롬프팅 기법들에 대한 연구와 언어 모델 자체의 발전은 나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팅 기법들이 발표되던 시점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언어 모델의 성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은 그대로 있지만
좀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잘 내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고민했기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 모델 자체의 성능이 되게 좋다면, 그러니까 내가 좀 모호하게 말하더라도 정말 일을 잘하는 조수가 있다면 그건 뭐 문제가 크게 안 될 수도 있다. 이거하고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평범한 프롬프팅의 형태인 제로샷 프롬프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프롬프팅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이제 잘 아셨을 텐데, 제로샷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로는 그냥 잘 아시는 그 숫자 0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K샷이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는 여기 이 K샷에서의 K는 언어 모델에게 제공하는 예시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샷 프롬프팅이라는 것은 결국에 제공하는 예시의 개수가 없는 것인, 그러니까 예시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제로샷, 원샷, 퓨샷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로샷이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 디스크립션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샷은 그 영어를 어떤 불어로 번역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예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를 제공하는 거고, 퓨샷은 좀 여러 개를 그냥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에 담긴 감정을 분류해 주세요라고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제시를 하고, 문장으로는 어제는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라고 제시를 하고, 감정은 어떤 건지 여기까지를 이 프롬프트 하나로 묶어서 모델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에게 지시를 했을 때 결과로는 뭐 주어진 문장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 라는 표현과 히읗 이 웃음 표시가 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퓨샷 프롬프팅이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왜 활용되는지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퓨샷 프롬프팅이란 인공지능이 수행하길 원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작업에 대한 몇 개의 예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냥 뭐 기쁨, 슬픔,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되게 간략하게 답변이 돌아오길 원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챗GPT는 되게 서술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조종하기 위해 퓨샷 예시를 덧붙인 그런 어떤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예시로 문장 콜론하고 요즘은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서 일상이 단조롭고 가끔은 울적하기까지 해 라고 하고, 감정은 슬픔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아웃풋의 형상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모델에게 프롬프트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원하던 그런 형태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단답형의 형태로 응답이 잘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는 다양한 예시를 포함해도 원하는 성능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COT 프롬프팅이 나온 배경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는 그 퓨샷 프롬프팅 같이 좀 더 모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정되도록 유도를 해도 좀 성능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랗고 복잡한 문제를 작은 여러 단계들로 나눈 결과인 생각의 사슬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술 추론이나 상식 추론, 기호 추론 같은 난해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는 어떤 발견이 2022년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팅으로는 뭐 여기서 원샷 예시를 제시를 하면서 모델에게 그 프롬프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저가 테니스볼을 5개 가지고 있고 2개의 테니스볼 캔을 더 샀고 각각의 캔에는 3개의 테니스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로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테니스 볼은 총 몇 개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정답은 11입니다라고 하나의 예시를 먼저 제시를 하면서 그 지금 풀기를 원하는 질문인 카페테리아가 그 23개의 사과가 있고 점심을 위해서 그 20개가 23개 중에 20개가 쓰였고 6개를 더 샀다면 지금 카페테리아에는 몇 개의 사과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의 예시를 제공하면서 모델에게 물어봤을 때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게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T 프롬프팅을 통해서 좀 이 하늘 색깔 부분을 보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프롬프트 안에 어떤 일련의 사고의 그런 단계를 명시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저가 처음에는 5개의 볼을 가지고 있었고 그 2개의 테니스 캔 안에는 각각 3개의 볼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어서 총 6개다. 그래서 5 더하기 6 해서 11이다. 그래서 정답은 11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 하나의 어떤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쪼개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생각의 사슬을 함유하도록 프롬프트로 유도를 하니까 같은 질문을 이번에 물어보고자 했던, 이번에 풀고자 했던 질문은 그대로 동일할지라도 이 사고의 흐름을 제시를 하도록 모델이 유도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프롬프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좀 이 연구가 발표됐을 때 좀 약간 세상의 관심, 이 언어 모델 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끌었던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로샷 COT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사슬을 퓨샷 형태로 프롬프트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문장 하나만으로 트리거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프롬프트에 제시를 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스스로 단계적으로 어떤 커다란 문제를 쪼개서 생각하기를 촉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샷 형태는 퓨샷 COT의 형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예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하는 어떤 트리거 문장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기존 대비 성능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퓨샷 COT 대비 더 적은 수의 토큰을 사용하면서도 제로샷 대비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산술 추론이나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그런 추론이 필요한 작업을 통해서 검증한 것입니다. 더 적은 수의 토큰을 사용한 게 어째서 장점이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모델이 소화 가능한 컨텍스트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게 어째서 장점인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일관성이라는 프롬프팅 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일관성이라고 하는 프롬프팅 기법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언어 모델의 생각의 사슬 프롬프팅을 먼저 하고서 퓨샷 COT를 통해서 언어 모델의 추론 경로를 응답하도록 촉진하며 다양한 추론 경로를 샘플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의 생성된 응답을 놓고 가장 일관적인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것을 풀고자 할 때 여러 번 모델한테 질의를 한 후에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최종적으로 내뱉은 답변이 나오는 약간 메이저리티 보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단순한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면서 좀 언어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술, 상식 추론이나 수학 문제 풀이 등 멀티스텝 추론을 요구하는 작업에 대한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셀프 컨시스턴시 연결식을 통해서 보통 몇 번을 돌리는 것이
사실 그거는 좀 풀고자 하는 작업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는 뭐 엄청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운 문제는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와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추출해야 되는 그 개수도 달라진다?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만들어 놓은 걸 어디다 적어놓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냥 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API로는 되게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저장해 놓고서 그리고 사실 여기서 the answer is 다음에 나오는 것도 좀 자연어 처리 기법 중에 하나로 약간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좀 되게 이그젝트 매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메이저리티 보트 하기는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어 모델에 대한 대표적인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언어 모델의 학습과 배포에 긴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인공신경망에 내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습과 배포에 긴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아까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것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되게 방대한 웹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아니면 몇 달 이런 게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오늘의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챗GPT가 명시적으로 저는 그 리얼타임 액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날씨 업데이트 같은 걸 포함해서 리얼타임 액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원천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에 뭐 어떤 응답이 불가능한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검색을 통해서 언어 모델의 생성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까지는 제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 언어 모델 애플리케이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빙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시면 뭐 동일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오늘 날씨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에는 그 대구의 날씨를 바로 그 검색을 하면서 뭐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다라고 잘 대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 빙 코파일럿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원천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증강된 원천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제시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뭐 이 링크를 타고 가서 그러면 이 언어 모델이 생성한 게 정말로 확실한 정보인지 정확한 정보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이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챗GPT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그런 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3.5에서는 일단 안 됩니다. 4점. 4는 4는 제가 API 형태로밖에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활발하게는 안 되고 되긴 되는데 활발하게는 안 되고. 사 같은 경우도 저런 라그 모델을 활용하긴 하는데 저렇게 자세한 정보로 이 링크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썼는지는 안 알려주고 방금 챗GPT를 해보니까 4.0 얘가 들어가서 찾아갖고 알려주네. 오늘 날씨 어떤가. 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빙 코파일럿을 통해서 좀 이 코파일럿한테 의존해서 이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특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형성에 의존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프롬프트 내에 기반 지식이나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반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언어 모델의 또 다른 대표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환각 문제를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에서의 환각이란
구물론적으로 유창하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공된 입력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무의미한 응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환강 문제로는 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는 이어서 이어지는 그 섹션에서 자세히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버드 콜이 뭐야? 6살 아이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쉽게 설명해줘. 그리고 또 아래에 제공하는 문서에 기반해서 답변해줘라고 하면서 기반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명시적으로 프롬프트 안에 담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뭐 커버드 콜은 특정한 투자 전략을 말해, 그리고 뭐 즉 이 전략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서에 기반하면서 제가 제시한 다른 어떤 조건들도 잘 지키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실습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프롬프팅 기법을 적용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 해결 성능을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응답이 생성되거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응답이 생성될 경우 서로 다른 프롬프팅 기법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하는 작업이 있으면 API 형태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안 쳐도 되고 점수 돌아가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API를 쓰기 위해서 돈을 내요. 아, 돈을 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또 GPT 3.5랑 4랑 또 가격이 다르죠. 성능은 GPT4가 더 좋다고. 좀 가입했어요. 근데 그거랑은 API랑 나도 다른데. 내 머리가 좋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습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일한 그 문서에 기반해서 조금 다른 프롬프트를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이 무엇인가요? 아래 문서에 의존해서 사실을 바꾸지 않고 명확히 대답해 주세요라고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기에는 뭐 이 도메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이해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제시하면서 어떤 그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커버드 콜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제로샷 프롬프팅이나 퓨샷 프롬프팅, COT 프롬프팅, 셀프 컨시스턴시 이런 것들은 어떤 수학 문제 풀이나 산술 추론, 상식 추론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언어 모델이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 되게 많이 부족했는데, 요새는 챗GPT 같은 애플리케이션 안에도 랭귀지 모델만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수학 문제 풀이 모듈 이런 것도 같이 접목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성능이 잘 안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논문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질문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고 방법론 개발을 할 수 있고 개요를 구성할 수 있고 패러프레이징과 어법, 철자, 오류를 교정할 수 있고 리뷰받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게 요즘에 특히 많이 쓰이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연구 질문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해당 상황에서 해결해 나가면 좋을 문제를 발굴하는 데에 언어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굴한 질문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할 방법을 획득하는 것,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편견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가설을 검증할 방법을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목표나 주요 주장, 실험, 논의 등 논리 전개를 위한 명확한 개요를 구성하는 데에도 언어 모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논문을 약간 국제학회나 저널 같은 데에 게재를 하려면 아무래도 표현에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요점을 깔끔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법, 철자 등의 표면적 오류를 교정한다든지 하는 데에도 랭귀지 모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논문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그 리뷰어의 리뷰를 먼저 한번 좀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조나 구조의 명확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과의 적절성 등을 랭귀지 모델에게 먼저 리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는 데에 있어서 그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데에는 좀 주의할 큰 2가지 점이 있습니다. LLM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랭귀지 모델이 확률적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오류가 있고, 그리고 또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오픈AI라든지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각자의 조직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100% 정답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랭귀지 모델의 응답을 그 수용적으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을 자신의 작업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부정직하며 도구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보고서를 쓴다거나 연구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 이제 우리 대학의 내부 자료들이 올라가서 요약해달라든지 아니면 리뷰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대학 내부 공개 자료로 본 게 없는데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의사결정 수준에 있는 단계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정보가 바깥으로 보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저희도 공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부 정보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나를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그런 중요한 기밀 정보는 프롬프팅 하지 말아라.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조직에 좀 어떤 유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아무래도 제공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좀 언어 모델의 질이 되고서 그걸 로그로 남기지 않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만약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런 로그를 남겨서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는 게 좀 더 사람이 유용하고 무해하고 진실하다고 받아들일만 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 로그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질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올리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보통은 그런 걸 할 때 그래서 전 처리를 해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그 랭귀지 모델에게 스스로 검증하도록 하면서 사실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뉴욕에서 태어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 뭐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 중에서 뉴욕에서 실제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실성 문제가 지금 이미 그 랭귀지 모델의 응답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베이스라인 리스폰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응답이 돌아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태어난 곳은 어디야, 도널드 트럼프가 태어난 곳은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이 응답의 그 검증을 하는 그런 걸 체이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또 이어서 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태어난 곳은 뭐 일리노이 시카고다, 도널드 트럼프가 태어난 곳은 뭐 뉴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 그 베리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러면 이 첫 질문에 대해서 다시 그 뉴욕에서 태어난 정치인들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뉴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그 최종 결과물에서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처음에 원하는 그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모델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언어 모델의 사용과 관련한 어떤 위험성과 그 미스유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성 관련한 그 리스크와 미스유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유명하고 좀 이렇게 유명한 예시라서 아마 확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그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 모델의 어떤 확률적인 그 본질에 근간해서 좀 되게 구물론적으로는 유창하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공된 입력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무의미한 응답을, 그러니까 환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라고 했을 때에도 되게 이게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게 챗GPT에게만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들기 위해서 제미나이의 예시도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질의한 건데 이 눈사람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사진에 대해 묘사해줘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응답에는 되게 오류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당근코가 아닌데도 당근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팔이 그냥 그 눈 뭉치로 되어 있는데 팔은 가지로 되어 있으며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의 응답 자체에 산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오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다량의 웹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언어 모델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안전성 관련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웹 텍스트 안에 뭐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뭐 종교를 배척하는 그런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면 그런 스탠스 자체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모델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애플리케이션과 리스크 앤 미스유즈에 대한 핸즈온 세션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커다란 하나의 문제를 작은 여러 단계로 분할해서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성 저하, 편향성 내재 등의 문제를 완화하며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인데요. 네. 일단 그냥 이런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손, 팔이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먼저 좀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되게 눈사람의 그러니까 눈사람을 만들 때 나뭇가지로 팔을 만드는 게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일까를 얘가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단 내재해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사진 자체를 엄청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저렇게 다시 물어보면 그 기존에 대답했던 것과 다르게 기존에 대답했던 거라고. 첫 번째 턴에서 얘기는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턴에서는 저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거는 사실 프롬프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면 되고요. 네, 명령. 네, 아직 그렇게 사진을 이해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대용만 있는 모양이에요.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제미나이만 그런 거야? 챗 GPT는 안 그런 거야? 인지를 무료로 받았다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제미나이 모델이라서 이 멀티모달 능력이 크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유료로 쓸 수 있는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아무래도 성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아쉽긴 하지만 GPT 뭐 여기서 바로 접근 가능한 GPT 3.5 말고 GPT 4를 쓰시면 아무래도 더 좋은 응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제미나이도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 말고 유료로 쓰시는 제미나이 프로 같은 걸 활용하시면은 좀 더 능력이 뛰어난 조수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어떤 이 발표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반복 작업이 필수적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추가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좋은 프롬프트는 구체적이고 단순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또 언어 모델은 부정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긍정형으로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지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 아까 말씀 중에 선생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API 코드를 이용해서 챗GPT를 사용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채팅창에 쓰는 게 아니고 API를 계산하는 그런. 네. 그냥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수행해야 하는 반복 작업이 있으면 그걸 여기 이런 그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엄청나게 저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그 오늘의 날씨를 긁어와서 그거 뭐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오늘의 날씨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다른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업 이런 거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엔지니어링 작업을 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가능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API 작업이라는 게. 저는 좀 이 공식 문서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API 작업을 할 때 뭐 챗GPT나 뭐 이런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도큐먼트를 보면서 저희가 직접 코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딩을 이제 챗GPT 통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API 도큐먼트를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코드를 읽을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제공을 샘플 코드를 다 제공하시는 그리고 또 코드가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가 챗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코드를 원하는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게 쉽게 조금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나와 있는 저 블랙에 있는 저 관련의 코드를 그대로 챗GPT 그 프롬프트에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아니긴 한데 그냥 뭐 유튜브 이런 데에도 되게 튜토리얼 이런 게 되게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만 쓰면 가능한데 더 잘하려면 뭔가 더 배워야 됩니다. 네, 그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더 친숙하면은 더 쉽게 쓸 수 있는 건 좀 아무래도 아직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들의 존재 이기도 하니까요. 밑에 오디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네. 챗GPT 4.0을 보는데 여기는 오디오를 집어넣을 수나 파일을 올리면 되는 건가? 오디오가 저기 가능한가요? 동영상은 지금 동영상 안 돼요. 오디오인데? 근데 이거는 또 챗GPT하고는 또 다른 모델 네, 계열. 모델이 또 이미지를 잘 처리하는 달리라는 모델이고 오디오를 또 잘 처리하는 모델이 또 따로 유튜브도 안 됩니다. URL에서도 안 돼, 모니터. 지금 네. 그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챗GPT가 저는 완벽해지려면 프롬프트가 필요 없는 챗GPT가 되는 게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혹시 프롬프트가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들이 말을 하거나 세부적으로 정말 훌륭한 비서인데 센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나의 생각을 읽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근데 아직 뭐 미래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겠는데 그래도 이 챗GPT라는 그 모델이 기본을 두고 있는 게 좀 그 자연어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의 다양한 어휘적 문맥적 지식의 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프롬프트의 형태로 제시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양한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리라든지 그런 다양한 모달리티를 결합하면은 좀 언어로는 모호하게 얘기할지라도 뭐 시각이나 아니면 음성 같은 걸 활용함으로써 좀 각각은 모호할지라도 좀 세부적으로 잘 좁혀 나가면 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네. 지난달에 이제 스탠포드의 그 어떤 교수님 오셨잖아요. 그 교수님이 하고 있어요. 아, 인간의 뇌를 측정을 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있으니까 어떤 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뇌와 행동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있다고 이제 또 질문해 주시죠. 오늘 주로 챗GPT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클로버엑스라든지 이런 게 한국어에 대한 이해나 성능은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해보면 근데 이제 KT에서 근무하시니까 KT에서 믿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접근은 안 돼서 모르지만 기사는 많이 읽었는데 KT의 믿음 같은 것이 이런 챗GPT나 이런 외국의 모델보다 한국어를 더 잘 처리할 수
장점이 있는지. 잠시 녹음은 멈추고 이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제가 접근을 못 해봐서. 네. 대답이 되신 것 같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지난 3월에 그 같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한국어 문법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챗GPT 3.5에서 챗GPT 4.0으로 가면서 챗GPT 스스로 굉장히 성능이 향상됐다고 했지만 국어에 관해서는 별로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글로벌엑스는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물었을 때 정확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그 어떤 논문의 어법이나 철자, 어휘, 교정 능력 같은 것도 한국어로 논문을 쓴다고 가정해 봤을 때 챗GPT가 과연 기능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60% 정도밖에 정답률이 못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AI들의 성능이랄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발전의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공개를 근데 아무래도 좀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파인튜닝 데이터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한 모델이면 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뭐 어휘적 문맥적 지식은 많이 함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델도 네, 한국어에 집중해서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한국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어의 철자나 뭐 어휘적 그 상관관계 이런 거는 그 다른 뭐 영어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 모델보다 뛰어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꽤 많이 좋다?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챗GPT 같은 이제 영어 기반의 LLM 같은 경우에 이걸 한글로 입력을 하면 이걸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한글 내에서 돌아가는지 그게 뭐 완전히 진짜 100%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에서 이 서비스 형상을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언어 모델이 입력으로 소화하는 것은 그 토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컴퓨터가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어떤 코드의 형태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어도 그냥 뭐 어떤 코드의 형태로 소화하고 한국어도 코드의 형태로 소화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한국어로 입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중간에 뭐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챗GPT가 소화한다거나 하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논문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그 리뷰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지시문을 넣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논문 길이가 길면 그걸 다 리뷰할 그러니까 다 읽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 질문 하나고 또 하나는 한 번에 보셔서 그 말이 되는 리뷰를 해주는 건지 그거 두 가지 좀 보셨습니다. 일단 길이 자체는 좀 이것도 되게 아쉬운 말씀이긴 한데 유료 모델을 쓰면은 입력 그 길이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무료 모델을 쓴다고 하면은 뭐 섹션별로 쪼개가지고 집어넣거나 뭐 챕터별로 쪼개가지고 집어넣거나 하는 것도 일단 하나의 그 완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길게 쓰고 싶으면은 유료 모델을 쓰시면은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만약에 정말 너무 길지만 않다면 소화 가능하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페이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30페이지는 제가 시도를 안 해봐서 최대한 PDF로 그냥 네, 넣어버리면 파일형. 네, 파일 형태로 그냥 보내버리면 근데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성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섹션을 쪼개서 하시는 게 가장 근데 결국 논문을 리뷰한다는 건 전체 맥락을 읽고 이제 한다는 건데 이걸 섹션으로 잘라버리면 제대로 이게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전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토대로 또 아래에 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방식을 드리자면 섹션별로 좀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된 결과는 전체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계층 구조를 가지시면서 최종 리뷰를 받는 형태로 좀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요약을 한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리뷰 받는 거는 그냥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되게 잘 하시면 얘가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어떤 롤을 부여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제출하려고 하는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고 뭐 이런 거를 다루는데 너는 이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이 페이퍼의 리뷰어 역할을 해줘. 그리고 뭐 네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네, 뭐 이런 조건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은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꽤 잘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잘한다는 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걸 좀 명확하게 프롬프트에 집어 넣으면서 얘한테 지시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좀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한 명 있으신가요? 정도 하면 더 맞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분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저는 학생으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유료로 이제 구매를 하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시한 거 보니까 제미나이도 있고 그리고 챗GPT4도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한 달에 한 2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메타에서 나올 라마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진짜 구매를 하게 되면 어느 모델을 사는 게 가장 좋을지 케이크 거 사세요. 믿음. 근데 또 얘네를 써보다 보면은 각자가 잘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작업으로 좀 웹 UI를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서 이거에 발전된 형태를 더 원한다면 뭐 GPT 3.5보다 더 얘가 이 작업을 잘 수행하길 원한다면은 GPT-4를 결제하시거나 뭐 제미나이가 이거를 챗GPT보다 더 잘하는데 이 작업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제미나이 프로를 결제하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저는 좀 웹으로 무료로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네, 이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박수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5일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번 특강 내용은 뭐냐면 이 LMN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까 도메인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한테 맞는 챗 GPT를 만들 수 커스터마이즈 GPT라는 그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강의를 통해서 만드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달 또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